각종 생활 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전의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 경제 상황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해가 바뀌면 또 많은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 송금종 기자가 정리해드리는 몇 가지 부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 초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결제를 한 뒤 잔돈이 생기면 그 잔돈을 은행 계좌로 직접 적립받는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얼마 전 내년 상반기 내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시범 유통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는 현금 거래 후에 발생한 잔돈을 현금 IC 카드와 모바일 현금 카드에 연계된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잔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입금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편리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좀 비슷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었던 시범 사업이 있죠. 네,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동전 제조와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도 이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전 발행과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잘한 동전 등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에 현금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동전이나 현금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요. 이미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전과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 가계 거래용 지폐 보유액이 평균 7만 8천 원으로 2015년 11만 6천 원보다 3만 8천 원 줄었습니다. 33% 차이를 보인 건데요. 또 현금이 가계의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1%로 신용 체크카드인 52%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네, 그 결과만 봐도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죠. 네, 스웨덴과 네덜란드, 덴마크 역시 금융거래의 투명성,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지하경제 축소 등의 이유로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현금 없는 사회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동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해당 서비스는 어떻게 또 도입이 된 건지 자세한 진행 상황 좀 볼까요? 네, 우선 한국은행 측은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직불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 초부터는 부가적으로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모바일 직불 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 현금 IC카드를 모바일에 담은 건데요. 이 가맹점에서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생성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 모바일 현금 카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 서비스로 지금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군요. 네, 또 이 서비스 경우 1단계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유통사업자도 협의를 거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1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되는 겁니까?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적립하는 방식으로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는 6개 마트 및 편의점과 10개의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가 현재 참여 중으로 전국 36,850여 개의 매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는 현금 결제를 할 때 편의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 동전 제조 또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017년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 일환인 동전 적립 서비스는 10개 선불 전자 금융업자 그리고 6개 유통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동전 적립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을 낸 후에 돌려받은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적립한 실적이 일평균 2만 6천 건 49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줄고 있습니까? 네, 분기별 동전 적립 서비스 이용 실적은 시행 초기였던 2017년 3분기 일평균 3만 4,324건, 599만 7천 원에서 점점 감소해서 지난해 3분기에는 2만 9,840건, 642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2만 6,226건, 496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시범 사업의 목적은 동전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 갖춰진 전자금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동전 발행 또 유통을 줄여서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는데요. 앞으로 변화를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시행될 이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 앞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전국 단위 지점을 보유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편의점 체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자를 선정하면 시스템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언제부턴가 현금 사용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잔돈이 좀 귀찮아지고 있는데요. 이 잔돈을 활용한 재테크도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들어볼까요? 네, 잔돈 금융은 적은 금액을 모아가며 재테크 경험을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에도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 생활에서 생기는 자투리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도록 돕는 이른바 잔돈 금융이 이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 거죠? 네, 한 핀테크 업체는 지난 4월 출시한 카드를 통해 결제 시에 1,000원 미만의 잔돈은 자동저축계좌에 자동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도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액을 1,000원으로 올리며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 투자해주고 있고요. 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스마트폰 전용 상품을 내어놓았는데요.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의 보통 예금에서 1,000원 미만 또는 1만 원 미만의 잔돈을 이체할 수 있는 잔돈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잔돈을 활용한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카드사에서도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요? 네, 한 금융기업은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 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초쯤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카드 이용자의 소비 정보를 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을 해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 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주문에 따라서 해외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소비자는 얼마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소비자는 하루에 2만 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 금액은 1만 원 미만 또는 1,000원 미만 중에서 투자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었죠? 네, 한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2013년 선보인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승인 때마다 500원 또는 1,000원이 카드 결제 계좌에서 적금으로 실시간 자동 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잔돈 금융은요, 알뜰한 재테크 방법으로도 유용하지만 재테크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저축 그리고 투자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이렇게 결제 후에 남은 잔돈을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경과 규정 등을 거쳐서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그러니까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계약자와 협의한 후에 확인 도장까지 지금 받아야 한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돼 있지만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사실 보통은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중개할 때는 수수료를 잘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게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좀 말을 꺼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뒤늦게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를 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을 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자가 이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최대 수수료율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거래 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은 0.5%, 2억 원에서 6억 원은 0.4%, 6억 원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됩니다. 네. 자, 이렇게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고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또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신고센터가 생길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건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지만 사실 피해 구제가 활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래서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를 해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그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좀 볼까요? 네, 이런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하고요.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250만 원을 각각 물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 보험 쪽에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료 수납을 위해서 만든 가상 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입금자가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 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게 가상 계좌는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이게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상 계좌를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로 1억 559만 건입니다. 자동이체 78.5%, 신용카드 12.4%에 이어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데요.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에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 행위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당 때문에 이게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그런 보험 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제도 개선 움직임이 있었던 거군요. 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인 74.1%보다 낮은 건데요.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에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대납 행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부동산, 거기에 보험 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쿠키뉴스 손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